사실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잡고 싶어 하는 게 좀 중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에게 좋은 영향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어차피 못하니까 못 만들어요. 미국에서는 그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 합법이에요. 맞아요. 또 있는 사람들은 노예 그런 노동을 시켜도 돼요. 자, 안녕하세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빅토리 하나입니다. 오늘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미국 중에서도 이거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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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온 애슐리입니다. 한국살이 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칼이라고 합니다. 한국살이 9년 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한국에 오신 지가 조금 됐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였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또 당선이 됐어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슈이고 지금도 뭐 관세니 뭐니 난리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두 분께서 생각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좀 이렇다.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좀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는 다른 걸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수도 아니었고 힘을 가질 수 있으면 그냥 자기의 브랜딩, 자기의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들, 특히 약한 사람들, 분노 많은 사람들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는 말 들으면은 사람에 대한 약간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원래 TV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약간 시끄럽게 만들어서 어쩌다 보니 이제 대선이 된 그런 사람이죠.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이슈 메이킹에 능한 사람이다라는 네,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 다만 트럼프가 어쨌든 당선이 됐다는 건 상당수의 미국인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지지한다라는 뜻이기는 하잖아요. 그들의 심리도 궁금은 합니다. 저희 가족은 대부분의 트럼프를 지지하고 지역적으로 네. 어디 지역이라 그랬죠? 웨스트 버지니아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90%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사실 신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우리 민족, 우리 백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이민자들, 위험한 범죄자들, 뭐 마약을 다 막을 거고 근데 증거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를 구할 사람 잡고 있는데 그 제도를 안 믿으니까 차라리 strongman 믿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뽑은 사람 중에 모두가 지지자는 아니에요. 다수는 그냥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약간 뭐 지금 민주당이고 약간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둘 중 하나. 이것 때문에 그냥 뭐 지금 민주당이니까 그냥 공화당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뽑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미국인 중에서 Christian Nationalist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좀 국수주의를 좀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진짜 사이비처럼 느껴져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거의 신처럼 이제 섬기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고 투표율이 좀 높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수여도 활동률이 좀 높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뽑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우리 항상 약간 그 무서운 정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북한, 김정은 약간 죄할 수 없는 사람, 시민들이 있잖아요. 막 그 사람 무조건 올바른 대로 하고 있다. 약간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에다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다? 그건 잘못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 엄청 많고. 신성화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조 바이든 정권에 대한 교체 열망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트럼프 공화당에 트럼프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었고 당시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미국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는 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탐탁지 않아하는 인원들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일까요?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스스로 싫어함을 있는 것 같아요. 막 복지 받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자기도 복지 필요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우선이면 우리는 다 막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다. 또는 약간 소수자 얘기. 논란이 많이 되죠. 그런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인종 소수자라도 아니면 뭐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약간 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나 뭐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런 거 선 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트럼프가 약간 common sense 다시 생기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자면 우파 사람들이 약간 만들어 놓은 약간 판타지 세상처럼 들리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요만한 진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완전 큰 얘기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많고 미국에서 그거 엄청
유행했는데 They're eating the dogs. They're eating the 배를 먹고 있다. 약간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떤 그 SNS에다가 어떤 여자가 뭐 옆집 사람들이 내 고양이를 먹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고양이가 숨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이거 오하이오에서 그러니까 하이티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뭐 동물을 먹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들을 가지고 약간 엄청 크게 부풀리는 것도 불법 이민자 문제도 거의 2~3배 뭐 있다 이런 얘기를 약간 좀 엄청 크게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우선시한다. 사실 그 우파 쪽이 뭘 잘하냐면 사람들의 숨기고 싶은 약점과 분노, 부족함, 뭐 자격지심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일부러 혐오 생기게 하는 거고 혐오 느끼면 그럼 투표할 거지. 왜냐면 너무 흥분해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고 또는 교육 제도 문제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글 못 읽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초등학교 수준밖에 그럼 글 못 읽으면 뭐가 팩트인지 뭐가 픽션인지 구별할 수는 없고 그냥 TV에서 보는 것들, SNS에서 보는 것들만 믿는 거고 그렇죠. 그런 선동에 취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잘 활용한다라는 거고 맞아요. 결국에는 투표소로 인원들이 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잘 유도를 했던 것이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주요했다라고 많이들 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래요. 사실 이번에 제가 대선을 보면서 와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여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양극화가 많이 돼 있다고 느꼈는데 이게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오고 더 많이 벌어졌습니까?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배웠는데 옛날에 당연히 양극이 있었지만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다 중간에 비슷했어요. 한 세금 문제만 빼고 아니면 뭐 총 문제 그 정도만 그랬는데 정체성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느 당 지지하고 있는지 안 알려줬어요 옛날에. 근데 특히 오바마 후에는 그 미국에서 그런 the recognition of race and kind of the legacy of all of what's going on 그것 때문에 보수적이게 변하는 백인들 많이 있는 것 같고 바이든 해리스 administration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해보면 그 트랜스젠더 문제도 그것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문제나 아니면 스포츠 문제, 화남과 위험함과 두려움을 다 한 소수에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막 여자 대통령 원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흑인 대통령 다시 원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런 거는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막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더 계세요. 그것 때문에도 양극 조금 더 되었던 것 같아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지역에 기반해서 결코 바뀌지 않는 정치적인 신념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많지? 있죠. 계신 곳도 약간 보수적인 동네에서 근데 제 동네만 그렇고 이제 미국은 보통 주로 볼 수 있고 저는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중서부라는 더 큰 지역이 있는데 약간 오데호랑 좀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의 대부분은 좀 보수적인 편인데 미네소타는 그나마 진보적. 근데 또 거기는 시골로 가면은 제가 살던 마을은 2,000명이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는데 거기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번 당선에는 크게 하진 않았지만 Electoral College이라는 거 있는데 주에서 누가 이겼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에서 51대 49로 이겨서도 표들은 다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미네소타 주에 산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사실상 공화당을 지지하면은 투표하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민주당으로 갈 거니까. 텍사스 그거 유명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너무 인식이 여기는 공화당 주다. 이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해요. 뭐 웨스트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100% 진짜 죽고 다시 살아도 네. 이제 자기가 그쪽으로 20년 전에 민주당, 안 그랬어요. 20년 전에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원래 보라색 주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점점 더 한쪽으로 가고 있고 거기도 좀 양극화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 선거를 이제 뉴스에서 했는데 그거 공부한다고 정말 미국의 주도 정말 많고 그 안에서 다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게 약간 트럼프라는 인물인 것 같아서 정말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뉴스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게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말하는 정책이랑 때려야 뗄 수 없고 트럼프는 워낙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국에서 요즘 가장 많이 뉴스되는 거는 관세예요. 관세. 관세죠. 네, 관세.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특히 우리가 FTA로 관세를 안 내는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좀 조심해야 할 거다. 한국 너네 부자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미국에서 한국과 그런 교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손해본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국 자체보다는 애초에 그냥 외국 다 싫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굳이 특정 나라로 뭔가 이 나라 싫다 하면은 요즘엔 캐나다랑 멕시코, 그냥 미국에서는 다 만들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중국 제일 싫어하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약간 중국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이면 중국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맞아, 그 미국 우선 우리는 우리 공장들 다 없어졌고 새로운 industrial era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요즘 미국의 힘이 다 다른 나라에 연결되어 있고 관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역 생각할 때 너무 미국 입장이어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supply chain 없어요. 미국에서 그 공장들 이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그래서 건지 러스트벨트였잖아요. 네. 네, 그 러스트벨트 죽었어요. 네. 그래서 뭘 할 건지 사실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그 한국에서 그 무역 트레이딩에서 일하는 친구 있는데 한국에서 저를 멕시코에서 보내서 멕시코에서 약간 railroad car 만들고 그 기차 그 다음에 그거 텍사스로 옮겨요. 근데 이젠 관세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 그 25%뭐 30% 정도 관세 내야 이번에 되고.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는 25% 3월 4일부터 부과한다고 네.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한국 경제에게도 나쁜 영향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미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어도 그 결국엔 미국 하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랑 미국이 사이가 좋아서 관세를 덜 내도 트럼프가 멕시코나 캐나다 다른 나라랑 관세를 하면 이걸 통하면 결국 관세를 내게 되는 거니까 한국에는 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까 중국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사실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잡고 싶어하는 게 좀 중국이지 않습니까? 관세 막 60%에다 추가로 지금 뭐 20%더 내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중국과의 관계도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한국에게 좋은 영향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중국이랑도 그 무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미국 싫어하겠죠. 근데 중국이랑 어려워지면 한국에게 좋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는 중국 것들이 더 비싸게 되면 한국 거는 더 경제적인 옵션이 되면은 그럼 더 많이 팔겠죠. 미국에서 어차피 못 하니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분량만큼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면 한국이 훨씬 더 수출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FTA 개정 같은 것들도 지금은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런 거는 궁금해요. 트럼프가 한국이랑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엄청 많이 걱정, 관심 있는 게 군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 주한 미군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주둔비를 한국 니네가 내라.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주한 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궁금한데? 우리는 왜 한국을 지켜야 되는 거지? 뭐 우리는 뭐 미국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약해지고 있는데 왜 계속 그냥 다른 나라한테 막 우리의 군대를 보내고 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는 뭐 받는 것도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이제 그 세계 약간 경찰처럼 약간 그 작용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 물질적인 것들은 얻는 거 없어도 그 소프트 파워, 영향이라든지 영향력 막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거 모르고 그냥 그냥 미국이 최고 뭐 미국이 혼자 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Let's bring our boys back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당장 미국인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거 돈 다 대주는 게 그게 눈앞에 이익에서 어긋나 그렇기 때문에 돈 더 많이 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사실 지리적 입장이나 태평양 그런 동아시아 경시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미군이 거기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해석들도 있다는 거고 사실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방위비 너무 많이 내라 그러면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가 좀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까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 사실 트럼프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김정은과 만나서 한국 여기 뭐 선도 넘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가 결국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됐었잖아요. 북한이 생각하는 트럼프는 굉장히 나쁜 사람일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자꾸 김정은한테 막 친하게 내 친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트럼프가 협상할까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트럼프가 특히 김정은을 좋아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패시스트들과 스트롱맨들이
친해지는 거 재밌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랑 친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하는데 저는 강해서 저는 힘 많아서 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정치 때문에 뭐 군대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미디어를 위해서 했던 것 관계를 같고. 과시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김정은을 로켓맨 이라고 약간 비웃은 적도 있잖아요.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저 신기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제가 거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그쪽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북한을 어떻게 대할지 그거는 솔직히 매일매일 약간 뭔가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을 했을까 약간 이런 거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너무 이제 본인도 뭐 얼마 전에 그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했다가 그리고 며칠 뒤에는 내가 그런 말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본인이 하는 말도 기억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도 솔직히 같은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죠. 솔직히 이게 북한을 어떻게 대할지는 전혀 예측이 안 가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근데 또 외교 전문가들은 그런 게 트럼프의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국으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계속 긴장을 하고 미국을 우선시하게 하는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내고 있는 공약들 그리고 그 공약들에 대해서 미국 출신인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뭔가 보수적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이런 제도들을 좀 런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한 것들은 엄청나게 솔직히 지금 이게 하는 것들은 다 그 2025년에 Project 2025에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대선 당시에는 이거 엄청 큰 논란이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나 그런 거 잘 모르네. 뭐 거기는 뭐 괜찮은 거 몇 개는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 난 그런 거 절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당선되니까 그거 쓴 사람들은 다 좀 중요한 그 포지션에 얹히고 있고 실제로 다 이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인원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냥 두 분께서 일반적인 미국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이 아니어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트럼프가 정말 아마도 첫 번째 1기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마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자 문제. 이민자는 추방해야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순 노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이고 특히 불법 이민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더 저렴하게 노동할 수 있고 또는 뭐 신고할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적으로 보면 그럼 이해가 가죠. 왜 그런지. 건축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이민자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불법 이민자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다 나가게 하면 누가 하겠어요. 우리 경제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이민 시스템이 몇 년 걸려 막 10년 넘어서 걸려 영주권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노동자들 우리 나라를 만들고 먹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버려? 누가 하겠어요 그 노동을? 그래서 그건 저희 입장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 받으러 왔을 수도 있고 세금 안 낸다고 제일 나쁜 시선으로 보이면 그럼 당연히 나쁜 거 집어서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죽였다 이런 거 요즘 진짜 엄청 흔한 이야기인데 불법 이민자 아닌 사람들도 비슷한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국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작년에는 그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국경을 강화하는 그런 거 장벽도 세우자고 뭐 얘기. 장벽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약간 더 아이스 에이전트를 조금 더 많이 보내고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그거 통과시키지 마라. 왜냐면 나는 그걸로 내가 이제 레이스 할 거니까 난 그런 이슈로 나는 이게 당선에 나갈 거니까 그거 통과시키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최강의 그런 border bill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냥 그거 이용한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지금 이게 불법 이민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냥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예요. 물론 몇 명은 무조건 그냥 이민자들은 다 이제 추방해야 하고 약간 이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시끄러운 소수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이제 거주할 수 있고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뭐 세금을 다 내고 있고 약간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해야 되지만 트럼프는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막상 되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다 추방할 거다. 근데 이거 어떻게 추방할 건지 그런 것도 솔직히 정확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 추방할 건지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일단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영주권을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겠다고 네. 입장을 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출생 시민권도 좀 종료하고 난민 정책 같은 것들도 좀 중단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 이것도 미국 우선주의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들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는 했지만 중국 기업 투자 못하게 하고 중국인이 미국에서 땅도 못 사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아요. 그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뭘 만지면 뒤집이면 Made in China 적혀 있고 우리 기억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기억에 미국은 항상 앞서 있는 1등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발전해서 자기의 soft power로 계속 커지고 있고 그 아직 발전 안 되는 나라에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무섭죠. 우리는 1등 아니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미국은 다른 나라랑 말 듣고 막 행동 바꿔야 하는 적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항상 강자였죠 미국은. 맞아요. 그냥 it's our way or the highway. 옛날에 80년대처럼 그 USSR랑 미국처럼 이젠 중국과 미국이 그런 새로운 Cold War 시작했고 신냉전 시대가 됐죠. 누가 이길 건지 미국은 이번에 드디어 2등으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중국을 막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누구도 모르는데 근데 미국인들 대부분의 우리는 아침에 학교에서 매일 Pledge Allegiance 하잖아요. 국기에 대한 뭐 경례 같은 건가요? 이게? 네, 매일 굉장히 아침에 어, 매일 아침에 5살 때부터.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나라의 자존심 좀 강한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세대 차이가 좀 커요. 왜냐면 최근에는 엄청 시끄러웠던 거는 틱톡에 대해서 이제 틱톡 밴했다가 그쵸. 다시 불려서 그냥 불린 이유는 틱톡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 왜냐면 거기에 프로파간다가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트럼프를 많이 뽑았다. 근데 그걸 밴 당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진짜 중국은 뭐 내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뭐 어쩌라고 내가 뭐 한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근데 또 약간 우리 아빠 세대만 봐도 굉장히 정보에 대한 이런 거 되게 민감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인터넷 뭔가 안전 약간 내 정보를 너무 인터넷에 노출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거 배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주소도 보내고 뭔가 풀네임 다 이제 표현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인들은 자유를 굉장히 솔직히 보면은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미국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중국 생각하면은 뭐 surveillance state 그냥 중국 실제로 가면은 진짜 CCTV는 엄청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지하철 탈 때마다 이게 짐 검사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 미국인인 입장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상해 여행 갔을 때 충격 먹었어요. 아니 지하철 타는데 왜 짐 검사를 해? 약간 사상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애초에 그냥 세계관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약간 2차적인 두려움, 공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잘 활용해서 중국에 대한 적대심을 만들고 맞아요. 미국 우선주의로 가기 위한 트럼프의 정책들 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었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뭐 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성별이라든지 LGBT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는 굉장히 뭐랄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것도 그냥 사람들의 혐오를 이용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그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핵가족이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가족의 형태는 아빠, 엄마, 아이 그리고 이거 뭐 성별 같은 거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조금씩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젠더랑 성별은 좀 다르다는 증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 안 믿고 자기 이제 일단 생각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 거기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벤 샤피로 이런 약간 이 소수자들 중에 한 명, 이민자들처럼 한 명을 뽑아서 이 미친 사람을 봐봐. 이 사람들이 다 그래. 이 사람들이 네 아들을 게이로 만들 거야. 나를 남자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좀 소수가 범죄를 저지른다. 소수들은 범죄를 저지른다. 근데 만약에 저는 백인 남성이잖아요. 그럼 제가 범죄를 저지르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거 너무 이제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자, 그럼 미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뭐 사형 제도도 있고 징역 제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도 뭐 입장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근데 이런 것들 있죠. 한국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뭐 10년, 5년 막 이러는데 미국은 100년
막 1000년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너무 신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나요? 너무 길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그 없어요. 마약 빼고 violent offenses랑 non-violent offenses 다르잖아요. 경제사범이나 막 뭐 폭력 없는 것들이 가끔 이런 긴 형량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죽였는데 30년 동안만 가야 되는데 돈 훔쳐서 뭐 100년 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형 없는 데에서 약간 이것밖에 없어요. 그 약간 그 symbolic? 상징적인. 아. 상징적. 당신을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런 하지만 그 정도의 죄를 졌다라는 것을 네. 말하기 위해 어차피 인간은 100년 사는 거 알지만 1000년을 줘버리는 네. 그런 거군요. 근데 그렇게까지 긴 형량이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절대 이제 나올 수 없게. 그것보다 이제 길이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가는지, 그리고 보면은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맞아요. 약간 이거 교도소도 다 for profit으로 이제 맞아요. 단지는 모르겠네요. 다는 어쨌든 for 아닌데. profit은 많으니까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넣어서 좀 돈을 좀 벌자. 약간 미국에서는 그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 합법이에요. 맞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그런 노동을 시켜도 돼요.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말고 그 for-profit prison은 이건 나라가 어떤 감옥이랑 계약해서 그 감옥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캘리포니아 화재 뭐 시간당 1,000원 정도 벌고 있어요. 맞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씩 약간 가족 없는 마약 팔거나 막 이런 잘못을 했는데 너무 많이 팔았다. 1000년 동안 가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50년 동안 이 사람을 노예처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 많으면은 어쨌든 약간 그냥 처음에는 엄청 시끄러워도 나중에는 그냥 뭐 돈을 약간 주고받고 약간 좀 조용히 나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미국의 빈부격차가 느껴지고 솔직히 이거 법은 솔직히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긴냐보다는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생기냐. 그게 뭐 인종적인 영역도 있을 거고.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배심제라는 걸 하거든요. 배심원들이 와서 네. 함께 참여하고 네네. 그런 재판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미국은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배심제는 대부분일 거예요. 거의 그거 아마 헌법에 들어있지 않나? 그 jury of your peers. 판사가 힘이 너무 많으면 그럼 어떻게 fair한지 어떻게 공평 볼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의 의견 따로 있을 거고 bias 따로 있을 거고 차별적인 생각하고 있어도 그리고 만약에 뇌물 받았는지 이런 것들 다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거는 10명 정도 사람들을 뇌물로나 뭐 협박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그 차별 있는지 뭐 혐오 있는지 그거 미리 인터뷰해서 공평하게 이 케이스를 볼 수 있는 이 사건을 약간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루이지 만지오네라는 사람이 엄청 큰 보험회사의 사장을 살해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큰 유사가 돼가지고 솔직히 이제 배심원을 하려면은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서 몰라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모두가 알기 때문에 과연 이거 약간 편견을 안 가진 배심원을 뽑을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트라이얼 안 하고 재판을 안 하고. 법적인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궁금한데 미국인들은 이상하게 좀 고소를 많이 한다? 뭐 이런 편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들이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진짜 아니 이게 뭐만 하면 건 고소한다. 고소미 먹인다. 네. 근데 사실 이것도 고소를 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모가 한 8살짜리 아이를 고소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 크게 터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이거 뛰어가지고 이렇게 좀 포옹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뒤로 넘어져가지고 뭐 다쳤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이거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뭐 그냥 너의 실수다. 그래서 너 고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고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받은 건데 대부분의 좀 말도 안 되는 고소 약간 그런 것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우리 커피에서 컵 홀더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뜨거운 걸 내가 그냥 잡았다. 근데 그래서 이걸 내가 놓쳐서 화상을 입어서 고소를 해서 실제로 그런 컵 홀더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슷하게 약간 이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거의 뭘 해도 잘못하면 합의금 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거의 없어요. 합의금이라는 거 많이 못 들었어요. 그건 civil case고 사실 한국에서 고소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항상 근데 한국인들이 항상 미국인들이 고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 미디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법원에서 일했거든요. 막 한 달마다 한 남자가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막 다쳤다 고소하겠다 그 다음에 돈 벌고 그다음에 다시 하고 돈 벌고 보험 사기죠 그런 것들. 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사기죠. 있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고소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고소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명예훼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명예훼손.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은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가 손해를 봤다. 거짓이어야 돼요. 무조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개념이 없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한국에 있다는 거 들었을 때 민주적인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약간 그거는 굉장히 큰 쇼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 누구에 대해 뭐 잘못 얘기하면 이런 데에서 그냥 바로바로 명예훼손 당하고 막 고소하고 이럴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진짜 막 엄청 피해 많이 받게 하는 파파라치나 뭐 미디어가 이런 명예훼손 고소 많이 받는데 근데 기본적인 사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미국의 대통령, 법,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 있었는데 두 분과 얘기해서 또 재밌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셨어요? 네, 좋았어요. 저는 사실 약간 좀 열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 공부하니까. 근데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양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살짝 답답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지만 한국말로 다 뭔가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긴 한데 미국인 입장에서 지금 한국보다 조금 다른 이슈들이 조금 트럼프랑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큰데 트럼프랑 한국에 약간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뉴스하는 앵커로서 미국인과 미국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